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2023년 제1회 기출문제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유통관리사 문제는 대부분 옳지 않는 걸 찾는 문제가 많죠. 예. 가장 옳은 거 이런 문제보다는 옳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아닌 거에 대한, 그러니까 왜 아닌가 그거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가격 탄력성은 크고 대체재가 없으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했는데,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이었던 것이 얼마로 변하면 수요가 얼마로 변하는지, 그래서 1로 놓고 봤을 때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 변화가 크다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겁니다. 주로 사치재가 큽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소득에서 재화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격 탄력성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됐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예요. 예,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면 탄력성은 이제 그러니까 사치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반비례, 이것이 틀렸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통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통 시스템 설계를 위한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 시 파악해야 할 요소 중 상품 요인과 관련된 것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 자, 상품 요인입니다. 부피, 부패성, 기술적 특성, 총 마진. 예, 맞네요. 예, 상품 요인이죠. 예.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유통 경로 길이를 결정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상품 요인 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갈등이 발생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기능이겠죠. 이 중에서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순기능이에요. 하지만 5번 보세요. 유통 시스템 내의 자원을 권력 순서대로 재분배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단어 보시면 느낌상 어떻습니까?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역기능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문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죠. 예, 점포 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 정의예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그 용어들이 꽤 있죠. 꼭 기억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관련 법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소비자보호법, 그러니까 소비자 기본법이죠. 그다음에 양성평등법, 주로 이런 내용으로 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6시그마 실행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온다면 똑같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그냥 닥치고 다 암기하세요. 6시그마. 기본적으로 6시그마는
품질 관리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시그마 기준에 도달합니다. 참고로 이 CTQ는 critical to quality의 약자입니다. critical to quality. 그래서 핵심 품질 특성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가장 먼저 개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이죠. 그리고 파악을 한 후에 조건을 찾고 관리를 한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그냥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응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다음에 나오면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동기부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기부여 이론이 꽤 있죠. 메슬로우, 클릴란드, 알더퍼, 허츠버그. 여기서는 아닌 거 뭡니까? 욕구를 다 맞습니다. 근데 맥클리란드는 성장, 관계, 생존, 우리가 이제 성장을 G라고 하죠. 그로스. 관계는 R. 생존은 E. 그래서 ERG라고 이제 ERG 이론이죠. 그래서 맥클리가 아니라 알더퍼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네. 동기부여 이론 그러니까 이 논한 그 학자 있죠? 학자명하고 어떤 이론인지 이걸 잘 짝꿍을 맞춰줘야 돼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인 표시의 종류와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우리가 화인은 마킹이라고 합니다. 마킹. 우리 이제 수출 선적할 때 이러한 상자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든지. 그럼 여기에 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아닌 거. 다 있는데 수량 표시는 없어요. 네. 자, 상호간 식별을 위해서 수출품 그러니까 포장 외장에 하는 것인데 수량 표시는 포장함을 아는 내용물의 총 수량인데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인, 마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물류 합리화 방안의 하나인 포장 표준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포장 표준화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재료, 강도, 치수, 관리, 이걸 종합한 그러한 표준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격 표준화는 없어요. 예. 물류 여건에 대응하는 원가 절감형 포장법. 아니, 여러분, 가격은 기업의 자유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합리화 방안, 포장 표준화에 가격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비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 지급 형태별 물류비로만 옳게 나열된 거. 지급 형태별. 자, 여러 가지 그 과목이 있어요. 영역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지급 형태별인데 지급 형태별은 우리가 자가, 위탁, 그리고 네, 여기 자가, 위탁, 그리고 3PL, 3PL, 네. 자, 2PL 다 포함되겠죠. 이게 위탁이. 자, 지급 형태별로 자가와 위탁으로 구분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목별, 영역별, 기능별, 세목별, 그 다음에 조업도별. 여기 해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물류 문제가 어떤 때는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안 나옵니다. 조금 물류 문제는 기복이 심한데,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유통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류관리사도 준비하잖아요. 특히 물류관리론과 뭐 보관하역론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이 시험 하나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물류관리사 준비하시는 분 계시는데, 물류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류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단계 중 성숙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미스 전략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는 PLC라고 하죠, 여러분.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 중에 도입을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하고 쇠퇴되는 이러한 형태. 원래는 S자 형태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규분포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래서 성숙기는 여기죠. 성숙기 때는 굉장히 이제 모방 상품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특성, 스타일, 품질, 이런 것들을 제품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존 구매자의 제품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품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품질관리 비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럼 그거 맞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내부 실패 비용이라고 하죠. 네, 내부 실패 비용.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다 기출문제 보고 있으니까요. 왜 아닌 것만 찾는 거가 중요하니까. 큰 피해가 없다면 근무 시간은 개인적으로 조정하여 활용한다. 여러분, 피해가 없다면 근무 시간은 개인적으로. 이 말이 됩니까? 개인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하고 같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풀다 보면은 진짜 우리말만 잘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말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12번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13번. 아래 글장사 내용 중에 글로벌 유통산업 환경 변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환경 변화 문제는 참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환경이 변할 수 있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거든요.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상한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출제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답안 처리할 때 좀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글로벌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M&A를 통한 초대형화 추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라든지 또는 우호적으로 합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존에 오래된 기업이어서. 근데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기업이 이걸 내가 인수해가지고 그냥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잠재성이 높은 신규 시장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우리 외국에 꼭 국내 기업이 외국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국내로,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기능식 조직에 대한 단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테일러의 기능식 조직은요, 수평적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에 직계 조직이라고 하는 수직적이잖아요, 이거는. 수직적. 그러니까 이거 군대식 조직이죠. 피라미드 형식의. 자, 이런 조직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분업하자. 생산, 인사, 회계, 재무, 마케팅 등등. 수평적인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에 기반한, 그죠?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일러 기능식 조직은 단점으로 옳지 않은 거.
다 맞습니다. 3번 보세요. 일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생산, 인사, 뭐 마케팅, 회계, 재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성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5번. 유통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권리를 옳지 않은 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죠. 3번 보세요, 여러분. 3번.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자유의사에 따라 정치활동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아니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6번 문제. 도매상의 혁신 전략과 내용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사실 이것도 이런 문제는 진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 내가 확실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지문이 길어도 짧아도 배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 시간을 잡아먹으면 다른 문제를 못 풉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읽다 보면은 맞는데 5번 보시면요.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의 보유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창고 자동화가 나오고 재고 관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짝꿍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고와 재고 관리 때문에 생산과, 그렇죠? 재고 관리,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혁신에 대한 내용이. 뭐, 생산, 혁신, 그죠? 재고 혁신, 이런 식의 이제 지문이 나와야 정상이죠. 자, 이런 문제는 뭐, 좀 안 나오는 문제지만, 난이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문제라고 전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17번. 경로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유통 경로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기능을 우리 소비자, 국가에게 제공하고 있죠. 자, 교환과정을 촉진한다던가, 소비자와 제조체를 연결해준다던가, 제품 불일치를 완화시켜준다던가. 예, 생산자하고 소비자는 어때요? 격자지가 떨어져 있고, 생산자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소비자는 못 만들잖아요, 생산을. 그래서 불일치를 완화시켜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데 이게 뭡니까? 경로를 통한 유통 기능의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의 사회 경제적 기능,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8번 문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 경영 조직의 원칙으로 옳은 것. 조직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이나 각 구성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조직 재활동에 내적 균형을 꾀하고 조직의 느슨한 부분을 조절하려는 원칙. 자, 기능화의 원칙인가, 권한 이양인가, 명령 통일인가, 관리 한계의 원칙인가, 아니면 조정의 원칙인가. 이건 뭐예요? 조정의 원칙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9번 문제. 최상위 경영 전략인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엔소프의 시장과 제품 격자 그리드 있죠? 제품 시장 매트릭스. 제품 시장 매트릭스. 이 내용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딱 지문을 보자마자 엔소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이죠. 차별화 전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쪽에서 설명드릴까요? 네, 이렇게 우리 엔소프가 제품을 기존 제품과 신제품 그리고 시장을 기존 시장과 신시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제시했죠. 기존과 기존은 뭡니까? 침투죠. 시장 침투.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가는 거.
신제품, 아니, 기존 시장이죠. 신제품을 가지니까 제품 개발이죠. 제품 개발.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갑니다. 시장 개발이죠. 시장 개발. 신시장에 신제품을 가지고 갑니다. 다각화죠. 네. 그래서 네 개는 다 들어가는데 차별화, 요거. 이거 없어요. 네. 요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 엔서프 잘 알아주시고요. 이어서 20번 문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세력 모델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마이클 포터는 크게 산업구조 분석을 했어요. 5가지. 이 중 아닌 거. 상호 보완제의 유무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장악한다인데, 상호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죠. 대체제. 대체제의 이업에 따라서 시장이 매력이 있냐 없냐 이걸 했죠. 자, 상호 보완제의 유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모델, 그러니까 5가지 세력 모델과 관련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21번 문제.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보관 원칙 정의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거. 자, 이것도 계속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과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인가? 회전 대응과 형상 특성의 원칙이에요.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전 대응 보관 원칙과 형상 특성의 원칙이에요. 이어서 22번 문제. 도소매 물류 서비스에서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 맞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을, 근데 좀 이거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사실. 사전 주문 수량과 일치하는 재고 부위를 통해 결품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사전 주문량과 사실 수요죠. 주문량. 재고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재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비스 수준이 높이는 게 아니라 낮은 거죠. 낮을 수 있다.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나머지 지문들 내용 다 맞고요. 이어서 23번 문제. 유통경영환경 분석을 위한 수학 분석 방법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은 크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다 또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강점, 약점, 이업, 아니요, 기회, 오죠. 네, 오퍼튜니티. 기회, 그죠? 이업이죠. 기회, 위협. 그래서 SW 전략, SO 전략, WO 전략, WT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3번 문제. 자, 기출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수학 분석 속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WT가 뭡니까? 약점이에요. 이크니스 약점. 이건 뭡니까?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은 최소화하고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보수 전략을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 전략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고 위협 상황인데 환경이, 외부 환경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보수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어서 24번 문제. 증권이나 상품과 같은 기업의 자산을 미리 정해놓은 기간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권리인 옵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거의 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난이도 때문에 나왔어요. 옵션. 보면은 누가 옵션 잘 모르더라도 느낌상 2번이 되죠.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사는 거, 파는 거예요. 콜옵션, 풋옵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좋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서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증권, 경영, 회계 용어지만 몰라도
죄송합니다. 정답이 맞죠? 2번이죠. 예. 그래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세요. 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모바일 쇼핑의 주요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게 됐다. 그렇겠죠? 그리고 기존의 유통업체들도 진출한 추세로 경쟁이 치열했다. 맞죠? 가격과 함께 쉽고 편리한 구매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다. 맞죠? 스마트폰을 통해 가격을 검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쇼루밍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쇼룸이죠, 쇼룸. 쇼는 뭡니까? 매장이죠. 점포죠. 스마트폰을 통해 하고 매장에서 구매한 것을 우리가 역쇼룸입니다. 리버스 쇼루밍이에요. 그래서 매장에서 검색하고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형태를 우리가 쇼루밍. 지금 4번 지문은 역쇼루밍이 되겠죠. 네. 그래서 1과목 문제는 여기까지 다 해서 했고요. 이제 상권 분석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2과목 상권 분석입니다. 네, 교재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쟁 점포가 상권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이거는 다 맞지 않는데 3번 문제 보세요. 인접한 경쟁 점포는 선매품점의 상권을 확장시킨다. 특히 소매 상권 크기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편의품, 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죠. 그래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크기가 달라져요. 선매품은요, 비교하고 구매한 제품 있죠. 비교 구매. 쇼핑 굿즈예요. 쇼핑 굿즈. 어떤 것도 있어요? 가전 가구잖아요. 그래서 가전 가구, 의류는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전 가구 의류 점포들은 서로 모여 있으면 예, 상권이 확장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맞는 거니까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27번 문제. 상권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잘 나오는 문제고 출제된 지문이 있습니다. 4번 보세요. 비용 요인에는 생산비, 운송비, 판매비 등이 포함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상권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 특히 상권 분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계속 답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특히 상권 분석에서 고득점을 이렇게 취득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여러분들 좀 승부를 걸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8번 문제.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 찾는 거죠, 또. 다 맞는데 2번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 행정적 요인 등의 기준에 의한 확정적 개념이기에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상권은 고정적이 아니고 변동적이에요. 확정적이 아니에요. 유동적이죠.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그래서 확률적, 변동적인 개념이에요. 확률적, 변동적인. 자, 이런 문제 좀 어렵지 않죠? 이어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크기나 정도가 증가할수록 소매점포 상권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장 옳은 것, 이것도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여러분, 자연적 장애물이 있고요.
인근 점포의 보완성, 배우지의 소득 수준, 배우지의 임금 밀도.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좀 뭐죠? 이의제기 소지가 있는 문제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답을 2번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장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가 않은 문제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 신규로 소매점포를 개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논리적 순서로서 가장 옳은 거.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지역 분석이 있어야 돼요. 지역 분석. 여기서 지역 분석 빠졌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 점포 계획, 소매 믹스 설계. 자, 가장 옳은 거. 이것도 문제가 계속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순서. 그래서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지역, 상권, 입지, 점포, 소매 믹스. 가끔 점포 계획을 먼저 앞에 점포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는 개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쟁, 상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나서 점포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점포 계획을 먼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성공 못 하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31번 문제. 소매 점포의 입지는 도로 조건, 즉 해당 부지가 접하는 도로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도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도로의 전면. 자, 이거 좀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죠, 이제. 길을자. 여기 이렇게 전면. 이거는 넓은가 좁은 거고, 이게 넓은 거예요. 그 장방향. 그러니까 넓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곡선형 도로 바깥쪽 유리합니다. 이렇게 서면 여기가 유리해요. 여기 안쪽보다는. 3번 도로 경사 위보다는 아래, 상부보다는 아래. 그 다음에 지문 4번이 있는데 일방통행도로 가시성과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가시성과 접근성 면에서 불리합니다.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한쪽 방향으로. 근데 일방통행이 좋은 데가 어디냐면 소매점에서 소매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동선 짤 때 있잖아요. 일방길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소매점포에서 동선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해야 흐름 일방향으로 해야 소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막 양방향하고 복잡하면 복잡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마케팅과도 연계이 되어 있죠. 이런 문제 아마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어서 32번 문제. 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32번 문제.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점포 주변 거주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나오셨죠.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수집은 뭡니까?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죠?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상권 범위를 파악하려는 조사 기법으로 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점두, 내 점포에 오가는 사람, 손님들 조사하는 거죠. 내정객, 내 점포에 오는 손님, 체크리스트. 요거는 이제,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해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료 수집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 표본 추출, 맞죠. CST, 고객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역에 점을 찍습니다. 영등포, 여기 신림, 신도림,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자, 그걸 CST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3번. 점포 입지의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지 요인으로 가장 옳은 거. 입지. 상권과 입지가 있는데 입지는 점포 면적입니다. 점포 면적.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제가 해설에 다 넣었기 때문에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소매 입지 유형과
아래 글상자 속에 입지 특성에 올바르고 빠짐없는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 자, 고객 흡력이 강하다. 점포 인근에 거주 임금이 사무실 근무자가 많다. 점포 주변 유동인구가 많다. 대형 개발업체 개발 계획으로 조성된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도 사실 조금 시간을 오래 요하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긴 한데요. 이거 다 맞춰봐야 돼요. 하나씩 여러분들. 고객 흡력이 강하다. 맞네. 점포 주변 유동인구가 많다. 맞아요. 대형 개발업체의 개발 계획으로. 이거는 이제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주로 어디 있어요? 도심에 있잖아요. 중심 상업지역에.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찾는 게 시간을 좀 요하고 좀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전통상업 보전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개설 등록 기한으로서 옳은 것은 영업 개시 전까지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법이니까요. 아, 등록 기한은 영업 개시 전이구나.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로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막 이 산업발전법 가가지고 막 조사하고 하지 마세요. 이 법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최근에 법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또 법이 또 개정될 수 있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허프 모형이네요. 그래서 매력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제대로 잘 된 거. 일단 허프 모형은 뭡니까, 여러분? 거리, 매장 있잖아요. 면적. 여기에 이제 모수가 존재합니다. 민감도. 민감도, 모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계산할 때 어차피. 그러면 거리는 2니까 제곱입니다. 면적은 1이니까 그냥 그대로죠. 1제곱이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자, A 4의 제곱분의 5만. B 6의 제곱에 7만. C 3의 제곱에 4만. 그랬을 때 값이 어떻게 나와요? A는 3,125, B는 1,944, C는 4,444 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CAB가 되죠? 네, CAB. 네, 4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문제도 지문만 길지만 사실 우리가 허프 모형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상권 분석에서는 이거 말고도 컨버스 분기점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잘 나오잖아요. 그 두 개만 여러분 확실히 해주면 계산 문제는 두 문제 10점이죠.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 공연장 등 대규모 서비스 업종의 입지 특성에 대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다 맞는데 하나 맞지 않는 게 있네요. 경쟁점이 몰려있으면 상호 보완 효과가 높아지므로 경쟁력은 입지에 의해 주로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차별화, 마케팅, 그죠. 차별화 또는 마케팅 능력에 의해서 입지는 어때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잘 안 돼요. 이제 점포의 능력, 경영자의 이런 서비스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38번 문제. 지리학자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의 기본적인 가정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기본 가정사항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해설의 전제 조건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아닌 거 뭡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문은 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 6가지, 6가지 있는데 그것만 여러분이 참 숙지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나온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니라 그런 용어 관련돼서. 39번 대형 쇼핑센터의 주요 공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자, 옳은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에요. 노드, 교차하는 통로의 집합점. 경계선이며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을 뭡니까? 이거는 엣지죠, 엣지. 엣지. 길찾기를 위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거 지표. 지하 공간의 쾌적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이거 썬큰.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영역성을. 그러니까 다 이게 맞는 내용들이 다 짝이 맞아야 되는데 딱 하나만 맞게 하고 다 바꿔놨어요. 그죠? 이건 구역이죠, 이제 구역. 자, 이 문제 출제하기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오니까요. 이 문제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매점의 상권 분석은 점포를 신규로 개점하는 경우에도 필요하지만 기존 점포의 경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권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보기에 가장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 다 맞는데 5번 보세요. 5번은 SCM이에요. 갑자기 상권 분석에 SCM이 나왔어. 자, 가장 연관성이 떨어져요. 자, 이런 문제도 지문은 굉장히 긴데 읽다 보면은 이거 이상한데? 찾을 수 있는 문제죠. 네. 다음에 41번. 점포의 매매나 임대차 시 필요한 점포 권리 분석을 위해서 공부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공부 서류와 확인 가능한 내용의 연결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계속 돌려서 나오는 문제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확실히 아닌 건 뭡니까? 4번. 토지 초본이 아니라 토지 대장이에요. 토지 대장. 그래서 지문 5가지 나오는 각각의 공부 서류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 문제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고요. 마찬가지로 42번도 빈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앞에 문제 기출문제 참고하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용어만 바꿔서 내용하고 틀리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죠. 이것도 정답은 2번과 3번. 근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돼가지고 중복 답안이에요. 중복 답안. 그러니까 원래는 3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번 지문이 약간 이제 이 제의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번을 정답을 하려다가 2번은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중복 답안 인정이 됐죠. 자, 해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3번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3번은 프레젠테이션의 설명이기 때문에 다음 43번. 상권 분석 과정에서의 점포의 위치와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거리 감소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거리 감소 효과. 자, 우리는 이걸 거리 조락 현상 또는 거리 체증이 아니라 체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바뀐단 말이죠. 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체증과 체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락은 맞는 것 같은데, 맞으니까, 체자 들어간다 해서가지고 했는데, 증이 아니고 감입니다, 감. 다음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서 말하는 장단점은 어떤 형태의 소매점포 출점에 대한 내용인가? 장점, 직접 소유를 한 장기간 영업. 영업상의 신축성 확보, 새로운 시설 확보, 구조 및 설계 유연성. 느낌상 뭐 같아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신축한 거 같죠? 자,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초기 고정 투자 부담이 크다. 그죠? 내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자, 이것도 잘 읽어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또 특히 이제 상권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점, 단점은 지금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우리 상권 분석 제1원 허프 뭐 이렇게 확률 모형, 뭐 규범 모형, 그죠? 그다음에 서술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확률적으로 매출액이나 탐권의 범위를 예측하는 상권 분석 기법들에서 이론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루이스의 선택 공리와 관련이 없는 것. 자, 루이스. 자, 확률적이죠.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 맞습니다. 자, 스파셜 인터랙션 모델 줄여가지고 스파셜 인터랙션 모델 공간 상호작용 모델이죠. 2번도 맞고요. 2번도 3번도 확률적인 거 4번도 확률적인 거 5번 갑자기 레일리의 소멸 중력모형이 나왔네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규범적 모형이죠. 이웃 도시 간의 상권 경기에 그죠? 인구 수가 많은 곳으로 거리수가 가까운 곳으로 상권 경계가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내용이죠. 자, 5번 레일리의 중력 모형은 규범적 모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1과목, 2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